이해찬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 인물이 민주당 선대위의 상임 고문을 맡고 있고 그와 동급의 국무총리를 지냈던 두 분, 정세균, 이낙연 이 두 분을 상임 고문단에 포진시켰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예우를 한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우요. 이낙연 그리고 정세균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그거를 수용하면서 자신과 함께 캠프를 운영했던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낙연 후보 캠프의 실질적인 좌장이었던 설훈, 이 경선 과정에서 뭐 정말 아주 다시 결합하지 못할 것처럼 충돌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제 일감에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한 명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추천한다 그러면 설훈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이 파격적인 어떤 인선을 고려해서 네. 아마 본인의 상임 고문을 맡는 걸 수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170석입니다. 여기에 3선 이상 국회의원만 43명입니다. 그러면 이 캠프를 꾸릴 때 3선 이상 국회의원들은 보통은 선대위원장 바로 밑에 본부장급 자리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본부장을 줘야 되는 사람이 43명이나 있는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하면 박용진, 김두관 이런 분까지 포함을 하면 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배분할 때 네. 나름대로 송영길 당대표가 이런 제안을 좀 한 것 같아요. 상임 고문으로 앉히고 실질적으로 뛸 수 있는 분들을 선대위와 본부장급에 공동으로 앉히는 이런 부분으로 선대위를 출범시키자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해서 뭐 내분과 앙금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 보도도 좀 있고 우려하는 것들도 좀 우려하는 기사도 좀 나오고 하는데 네. 실제로 말이죠. 선대위 세팅이 딱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다 뛰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권력이 이재명 후보에게 완벽하게 집중되는 네. 그 시작점, 스타트가 11월 2일 선대위 출범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부분 한번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는요, 이제까지 뭐 이낙연 전 후보를 필두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 만났고요. 또 뭐 정세균, 추미애 전 후보 만났고 끝으로 남아있는 박용진 전 후보, 또 김두관 전 후보를 만나면서 모든 경쟁자와의 만남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이재명 후보를 끌어안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 이제 다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교수님? 뭐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김두관, 박용진 두 분은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의 네. 이름을 올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세균,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총리를 지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상임 고문이지 거의 당 대표급의 예우를 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박용진 의원 만나는 모습 보면서 뭐 좀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제 본선 모드로 전환을 하잖아요. 근데 본선 모드로 갈 때 제일 아쉬운 대목이 뭐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2030 여성들에게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30대 여성들, 20, 30대 여성들에게 지지율이 굉장히 바닥이에요. 거기는 이유가 있죠. 뭐 여배우 스캔들도 있고 형수 욕설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맡아줄 사람이 저는 박용진 후보라고 봐요. 네.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3법을 통해서 30대, 40대 젊은 여성들의 굉장히 어필을 하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리를 삼아서 여성 지지층에게 좀 비호감으로 돼 있는 부분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좀 그런 점에서 박용진 후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 이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본선 후보의 모습을 보이면서 전국 순회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전통시장 방문했고요. 오늘 또 로봇 박람회까지 찾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부분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 이 같은 행보에 있어서 민주당이 원팀으로 잘 이 용광로 선대위를 꾸려서 나갈 수 있을지 그 가늠자가 이번 주 안에 여러 가지 좀 보여지게 됩니다. 궁금한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난 일요일에 이제 차담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와 만나면서 미리 준비한 글을 꺼내서 읽었죠. 뭐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작은 힘이라는 그 지점에 또 방점을 찍고 있는 언론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낙연 캠프에 함께했던 현역 의원들이 지금 여기에 이재명 후보 측에 지금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 잘 될까요, 교수님?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네. 예를 들어 홍영표 의원이나 아니면은
서른 의원을 갖다가 공동본부장에 앉힌다고 그래서 대선이 승리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거기 연연하지 마라.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요. 대장동 프레임에 갇혀 있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보다 더 큰 프레임을 갖다가 짜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호남 민심이 이낙연 후보 서른 의원을 갖다가 온다 그래서 절반이 지지하지 않았던 호남 민심이 그런 과거처럼 80% 이상이 지지하는 이재명 지지로 돌아서느냐? 절대로 자연적으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네. 호남 민심, 민주당 지지층, 과거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층을 다 아우르면서 확장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프레임을 좀 크게 그려야 되는데 뭐 자영업자 총량제 이런 프레임 가지고는 절대 저는 대장동 프레임을 넘어설 수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음 이번 대통령 선거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방선거 때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을 갖다가 원포인트 개헌을 하겠다. 그러면 다음 지방선거 때 자기 임기 1년 내려놓겠다. 네. 예를 들면. 그래서 정치개혁을 하겠다. 이거를 갖다가 주요 공약 중에 하나로 내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치권의 이슈는 확 바뀌어버립니다. 4년 연임 그리고 대통령 5년 임기 중에 1년을 내려놓기의 이미지도 있고 이슈를 전환하는 이미지도 있고 지지층을 왜냐하면 네.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지지층이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남 사람들과 민주당 지지층과 본인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큰 프레임이나 큰 이슈를 가지고 돌파를 해야지 네. 그것을 갖다가 서른 의원이나 뭐 홍영표 의원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좀 그런 점에서 본선 프레임에 갔을 때 지금 원팀 이거는 이미 이제 지나간 얘기, 이 원팀조차도 지나간 얘기다. 진정한 원팀은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이슈의 어떤 주도권 여기서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 경선 모드인 게 아니냐, 지금 박 교수님께서는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여당 후보로서의 어떤 비전과 정책을 보여줄 때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로 선출되고 난 뒤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이 선대위를 발족시키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목을 받으려는 여러 또 의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평론가님 좀 조언을 하신다면요. 글쎄요, 우선은 뭐 이게 나눠 먹기냐 아니면 용광로 선대위냐 이거는 사실은 보는 사람의 시각차와 온도차의 그 구분이지 사실은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팀 선대위를 꾸리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당내에 있는 그 정치인들을 적재적소에 기용한다라는 것은 이제 기본일 거고요. 여기에 어떤 파격 인사를 기용한다라는 것은 아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선대위를 꾸리고 난 뒤에 이제 역할이 중요할 텐데 이거는 이제 인사를 영입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특정 유력 정치인과의 연대의 문제로 이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과 연대를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을 이 고리를 어떻게 차단할지에 대한 이런 모색, 또 상대적으로 심상정 정의당 의원 같은 후보 같은 경우 네. 어떻게 연대를 통해서 3%라든가 5% 정도의 지지율을 흡수할지의 여부, 그리고 또 한 명의 지금 제3지대를 꾸리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송영길 당대표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왔습니다. 그렇게 공을 들인 이유는 다 이런 나중에 포석을 미리 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김동연과 손을 잡는다, 이런 정도는 상당히 좀 파격적이고 네. 지지율에 상당히 좀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이런 정도의 그 전략 전술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 자, 우선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11월 2일 선대위 원팀 구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출발해야지만 그 이후에 네. 여러 가지 전략들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잡음들, 혼선을 좀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